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24일입니다. 서로 만나질 못하니까 유튜브로 제 얘기를 드립니다. 최근이 아니고 2월 말부터 강남구청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 안전 지원 신청서 이런 게 있어요. 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무급 휴직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한 달에 한 사람당 50만원씩 최대 3개월 월급을 주지 못하고 직원을 잘라지지 않고 직원을 쉬게 했을 경우에 한 달에 5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가 이것저것 있어요. 인터넷에서 뛸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어렵게 뛰기도 하고, 또 보니까 요즘에 공인인증서가 달라져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했고, 또 전화를 해서 서류를 받기도 해갖고 며칠 전에 또 낸 게 있고 오늘 내서 서류를 다 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합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3그룹에 속한다고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영업자도 신청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급 휴직자에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신청해 봤습니다. 다른 구청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강남구에는 이런 게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되는데 딱이 뭐라고 할지를 몰라서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좌파들이 했기 때문에 이름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법농단이라고 하고 또 재판 거래라고 하는 거. 이 중에 이제 네 분 판사가 재판받는 건데, 이분들이 네 분이면서도 재판이 좀 오래 끌었어요. 2019년도부터 해서 좀 오래 끌었었죠. 이민걸, 이규진, 방장현, 심상철 네 분이 났는데, 네 건이 무죄가 됐죠. 네 건이 1심에서 무죄가 됐고, 임성근 판사는 항소심을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헌재에 가갖고 지금 탄핵하려고 돼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태종 판사는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고, 올해 연초에 판사들 이동이 있으면서 여기에 판사가 좀 걱정스러운 판사였었어요. 이 판사가 윤종섭 판사라고, 이 판사 성향은 제가 따로 외우지는 않고 있는데, 이분 판사가 중앙법원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게 7년째인가 6년째 이 사람이 중앙법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좌파 김미리 판사도 3년째 지금 법원에 있으면서, 김미리 같은 경우는 조국이 동생 조건, 그 다음에 조국이 최강욱, 또 울산 부정선거 이거를 다 맡고 있는 상황이라, 김미리가 재판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재판들이죠. 하여튼 김미리가 판결하는 거는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재판인데, 윤종섭 판사는 이 사람이 법원 행정처 임종원 차장의 재판도 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임종원 차장이 재판을 하면서 이분이 편파적이라고 해갖고 재판 기피 신청을 냈다가 6개월 동안 재판이 안 열렸어요. 결국 대법원에서도 재판 기피 신청한 걸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6개월 동안 재판도 못하고 있다가 2020년 작년 초에 다시 윤종섭 판사 그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재판 들어갔을 때는 딱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매일 들어간 건 아니었으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올해도 이 사람이 바뀌질 않고 임종원 차장 재판도 하고 있고, 월요일날 선고받았던 네 분의 재판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선고 때 사실 걱정을 했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그 다음 박병대, 고용한 대법관들의 재판을 해왔던 박남천 판사는 굉장히 사람이 순하고 착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딴 데로 갔어요. 이것도 걱정스러운 거죠. 이분이 계속 재판을 했으면 이분이
유해용 판사 재판했는데 무죄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재판을 했다면 양승태 대법원장 그 다음에 대법관 두 분의 대법관도 조금 그렇게 걱정은 안 할 텐데 새로 판사가 바뀌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쪽에서도 재판이 지금 올해 들어갔고 아직 안 열리고 있어요. 4월 초에 아마 열릴 거예요. 근데 새로운 판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 해왔던 뭐 재판을 리뷰하면서 또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는 좀 불리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판단을 하면서 이민걸, 이규진 두 판사에 대해서는 이민걸 판사는 징역 10개월, 그 다음에 이규진 판사는 징역 1년 6개월, 그 다음에 방창현 판사, 심상철 판사는 무죄를 줬어요. 방창현 판사나 심상철 판사는 재판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이분들 재판에는 제가 가보진 않았는, 자주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거의 뭐 안 들어갔었죠. 어쩌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가 재판 받고 있었고, 다른 두 분 판사들은 그렇게 재판을 많이 받진 않았었어요. 사법농단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뭐 좌파들이 그런 거죠. 월요일 재판에서도 제가 들리는 거는 민변, 뭐 우리법 연구회 이 판사들 동향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상고법원 이거는 대법원이 이거는 뭐 제가 또 저장해 놓은 자료예요. 여기 보면은 대법원이 맞는 상고심, 3심 뭐 원래는 지금 대법원을 가는 거잖아요. 고등법원 다음에 대법원을 가는 건데 중간에 상고심을 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상고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이런 제도를 두려고 했었나 봐요. 2014년 12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대법원이 만든 상고심, 3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런 간단한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다는 구상이었다. 즉 항소심까지는 현행 제도대로 유지되지만 3심부터는 대법원이 사건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 상고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논의가 나왔을 당시 사실상 4심제 1심, 2심, 상고법원, 대법원가 아니냐며 위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상고법원 설치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와 법원 인사 적체 해소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상고법원 설치 법안,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의원 168명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하다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 큰 저는 뭐 제가 뭐 여기 상식 없었고 여기 뭐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대온 정황이 포착됐다.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좌파들이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로 대법원은 대법관의 업무 과정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그런데 상고법원이 도입될 경우 대법원은 대법원에서 재판할 사항과 상고법원에서 재판할 사항을 구분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법 앞에서 평등, 최고법원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판의 당사자가 특별항고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상고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부분 판례와 상반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사건은 대법원이 다시 가져간다. 이 경우 1심, 2심, 상고법원, 대법원의 4심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위헌 논란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에 열성적이었다.
이 기사를 다 읽어야 되겠네요. 전문가는 대법관이 안 되면 사직해야 하는데 대법관 자리는 13의 자리로 한정돼 있다. 그런 상태에서 상고법원 제도가 생기면 상고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정도가 가속화된다고 설명했다. 2013년 12월 1일 청와대와 법관 수뇌부 인물들의 만남. 뭐 이것은 요거는 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요것은 뭐 기사들이 다분히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 지금 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 사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좀 개인적인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공수처를 작년 말에 통과를 해갖고 공수처 발의를 했잖아요. 공수처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선거법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좌파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간에 업무가 가중하니 상고심을 살 수 있는 거하고 또 그중에 사안이 좀 중대한 것은 대법원으로 가지고 와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저는 왜 좌파들이 이거를 이렇게 반대했는지 이렇게 제가 공감이 될 정도로 와보지는 않는데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관련된 것이나 이거 가지고 재판을 월요일날 이 네 분의 재판장의 선거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네 분들은 물론 뭐 자기네들이 기소당한 것에서 이게 납득할 수 없다. 공소장 1번주의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하고 변호사들이 주장하고 했지만은 모든 재판에서 판사들이 이걸 주장했고 뭐 피고인들 다 주장을 했지만 모든 재판에서 사실 판사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면서 당시 2019년도 뭐 이때쯤에 자료를 많이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하면서도 사실 좀 불편하죠. 이 자료들이 전부 다 좌파 언론들이 올린 그 내용을 따라서 중심을 해갖고 올린 기사들이에요. 자료도 많이 이렇게 많이 출력을 해놨는데 이것들도 전부 다 좌파들이 기소한다든가 아니면 문제를 삼은 판사들이에요. 여기 이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온 거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사실 굉장히 좀 안 됐죠. 이런 사건에 걸려갖고 수많은 판사들이 뭐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이 사건이 연루돼갖고 증인으로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좌파 성향 뭐 이 민변 이쪽에 있는 인간들이 이 사법 거래했다고 하는 재판들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내용 가지고 전부 다 재판을 받은 거예요. 과거사 사실 읽어준다는 것도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말하는 것도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예. 참 이런 과거사 이념 문제 전부 다 이게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문제 삼은 걸 가지고 법원에서 요거를 좀 동향을 좀 파악해봐라 뭐 이렇게 한 것을 사법 거랬다고 전부 다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 재판하는 거였었어요. 또 뭐 이런 내용 가지고 네 과거사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문인 간섭단 사건 대구 10월 사건 긴급조치 배상 국가배상 소송사건 긴급조치 불법 구금사건 또 이념적인 문제에서 이석기 사건 그 다음에 정교조 교사 발치산 추모제 사건 그 다음에 경제 이건 뭐 좌파 성향들이 주장한 것을 언론에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뭐 제가 읽어준다는 것도 사실 좀 이거는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좌파들이 어떤 걸 주장했나 재판장에서 이런 거를 재판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뭐 저로서는 공감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경제에서 통상 임금 사건 그 다음에 키코 사건 그 다음에 코리일 자회사 법인 설립 등기 사건 노동 문제로서 KTX 해고 승무원 사건 그 다음에 콜텍 해고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정교조 시국선언 사건 정교조 법외노조 사건 네, 이런 등등 이런 자료 이런 거 가지고 했었는데 윤종섭 판사 같은 경우에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사람도 보세요. 사법농단 단죄해야 이런 성향을 가진 판사가
재판을 했었어요. 사법농단 단죄해야 발언 후 그 재판 보러 갔다. 이 사람이 2시 한 10분쯤 2시 재판을 알고 있는데 한 2시 10분쯤 2시가 좀 넘어서 한 5분쯤 넘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판사가 뭐 배석 판사들도 있는데 윤정서 판사 혼자 판결문 읽었어요. 뭐 공소 내용, 판결문 요지 뭐 등등 그다음에 양형 했는데 거의 2시부터 5시 반까지 혼자서 쭉 읽었어요. 읽는데 좀 뭐 그렇게 또 뭐 발음도 그렇고 이 문장 높낮이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뚜렷하지도 않았었어요. 네. 제가 5시 20분 그다음에 5시 39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3시간 30분을 3시간 30분 이 사람이 혼자 읽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그러니까 뭐 공소 내용 그 자기가 판단한 이유 그 양형 뭐 이런 거 다 읽고 있다가 5시 39분에 피고인들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문 고지 하면서 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이규진 판사 1년 6개월 3년 집행유예 그 다음에 다른 두 분은 무죄. 중간에 뭐 그 공소 내용을 읽어가면서 양형 읽으면서 무죄를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창현 판사나 신상철 판사는 뭐 중간에 이제 읽는 중간에 무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었고 다시 또 이 판사가 굉장히 친절하게 어떤 게 유죄가 됐고 어떤 게 직권남용 됐는지 다시 또 다 읽어줬어요. 예, 그리고 방창현 판사하고 심상철 판사가 무죄된 것은 주문 여부를 다시 또 읽어줬어요. 요거는 그랬어요. 또 제가 또 지금까지 본 판사 중에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판사들을 피고인들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무슨 누구 피고인 일어나세요. 그러고 나서 이름이 뭡니까? 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다분히 좀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났고 다분히 이제 모든 재판은 임정원 차장한테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임정원 차장이 가지고 있던 USB 거기에 대해서 모든 그 자료를 가지고 재판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임정원 차장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뭐 어제 재판에서도 물론 이 네 사람들이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관련된 재판을 정리를 해서 임정원 차장한테 올리고 박병대 고용한 대법관들 또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올린 뭐 이런 자료를 해갖고 재판에 간섭을 했다,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중간에 하고 있는데 과연 저렇게 물론 사법권의 독립, 판사들의 독립적인 재판 이건 알겠는데 어디나 조직사회에서 이게 이 서열이 있는 거고 그러는데 대법원장 또 법원행정처장이 사건을 좀 알아야 된다면 보고서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고서 올리라고 한 것이 전부 다 그걸 가지고 간섭을 했다. 그리고 물론 일반적인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지만은 그 의지가 다분히 여기에 간섭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글을 보면서 과연 저 판사가 하는 말을 제가 공감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이거는 제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대법원장이라도 일반 판사보다 또 부장판사보다는 물론 사건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종합해야 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거 가지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저것을 취합해서 의견을 올려라.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어떤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직권남용을 했다. 권리 행사를 방해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이제 많은 거는 아니고 또 집행유예를 줬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 판사들이 정말 이렇게 형을 받았을 때 과연 나중에 사회로 나가서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임정원 차장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들도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뭐 무죄가 되진 않을 거예요. 줘야 되겠죠. 당연히 뭐 자기네가 원하는 거를 줘야 될 텐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임종원 차장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고용한 대법관들만 1심이 남아있어요. 그동안 재판을 안 해서 두 건 다 임종원 차장,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두 법관이 4월달부터 재판이 다시 열려요. 네, 그래서 이제 열리게 되면 아마 올 상반기 안에 글쎄 조금 더 시간을 걸릴까, 하여튼 뭐 선고가 나겠죠. 오래 걸려서 이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재판은 3월 10일 희생자 분들 그 유가족들이 하는 재판이었었어요. 민사 재판인데 여기에 지난번에 뭐 톡방에서 또 뭐 그 변호사 비용 가지고 얘기가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유가족 중에 한 분을 2019년도 강화문 집회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사건 번호를 제가 적어서 알고 있었고, 또 뭐 지난번에 톡방에 올라온 게 있어갖고 제가 또 이분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오늘 가봤는데, 그러기 전에 오늘 그 3월 10일 유가족 재판은 10시 45분에 있었고 10시 반에 유재수 재판이, 항소심 재판이 있었어요. 1심을 동부에서 하고 항소심이 이쪽으로 와서 잠깐 들러봤는데 뭐 재판은 좀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 오늘 첫날인데 검사가 항소한 이유, 그 다음에 또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 뭐 이거 얘기를 하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검사가 항소한 이유를 읽었는데 저는 중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피고인에 대해 인정신문 하는데 유재수가 엄청 아픈 척을 하더라고요. 말도 노인네처럼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는 걸 보고, 또 검사가 항소한 이유 잠깐 보고 나오는데, 뭐 제가 그렇게 뭐 관심 가질 만한 사건은 아니에요. 뇌물건으로 1년을 받았고 3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벌금을 9천만원, 그 다음에 추징금 4,200만원. 유재수를 검사들하고 짰는지, 하여튼 유재수를 잘 구슬려서 조국을 잡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벌금을, 추징금을 5천만원 넘어가지 않게 했었어요. 그래서 형을 많이 낮춰줬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다분히 유재수를 많이 형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받은 1년 징역하고 뭐 3년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추징금 4,200만 원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낮춰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고 왔다가 그 3월 10일 희생자 유가족 민사소송하는 재판에 갔는데, 세월호 가족 같은 경우는 세월호 가족 가족들이나 심지어 변호사까지 들어와서 재판을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뭐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지 제가 들어와서 제일 뒤에 앉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알려서 다음에는 좀 많이 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 이게 사실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뭐 판사가 별로 신경은 덜 쓸 것 같아요. 이게 형사 재판이라면은 딱 이 우파 사람들이 쫙 와갖고 좀 관심들을 주면서 어떤 뭐 기선제압 뭐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민사라서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판사는 제가 느끼기에 여자 판사, 주심 판사였는데, 뭐 이건 뭐 물론 뭐 제 개인적인 느끼지만 판사가 굉장히 말이 분명하고 경쾌하고 굉장히 교양인답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태도도 괜찮았고 원고나 피고인 측을 잘 중개를 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인상이 참 좋았었어요. 굉장히 공손했고 또 친절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이 원고 쪽, 희생자 쪽에서 조금 이제 변호인하고 같이 나왔었어요. 그 유가족 한 분하고 변호인 측이 나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좀 아쉬웠었어요.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느낌이었었어요. 뭐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작년 7월 달에 재판을 하고 그 재판 일정이 계속 연기가 됐어요. 변경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아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을 때 잠깐 앉아있다가 재판이 되질 않고 길 결정만 하는 거를 제가 보고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길이 한 번인가 두 분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아마 그래도 조금 판사의 얘기를 들은 것은 오늘이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쪽 뭐 원고 측, 그 유가족 측, 이제 변호인 측에서 준비를 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많이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자료를 피고인 측에서 서울 이게 뭐 국가 상대니까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4명인가 나왔었어요. 이쪽에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뭐 경찰 측 자료 마찬가지죠. 경찰 측에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문서를 다시 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 그랬는데 그러면은 피고인 측에서 주질 않으면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되고 만일 그걸 안 주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 재판장에 와서 뭐 그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이제 서류를 뭐 요구하는 것을 철회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시 요구를 하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도 좀 준비를 못하지 않았나. 뭐 그래서 이 원고 측하고 의뢰인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좀 그거를 파악을 해서 뭐 원고 측에다 이런저런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많이 안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나와서 이 사건이 오래전에 시작됐는데 거의 뭐 1년이 가까이 갔다. 근데 계속 기일을 변경을 하고 이 사건만 매달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판사가 기일 변경하는 것은 그쪽의 변호사도 동의를 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 거 보고 참 판사가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판사가 서울시 가실에 어떤 게 있다는 건가. 그러면서 8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선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걸 못했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하든가 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국가 기밀이다 뭐 이렇게 해서 못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게 국가 기밀이라서 줄 수 없는 건지 그것도 좀 분명하지도 않고 자기네가 우리가 2017년 3월 10일 모인다고 했을 때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그게 국가 기밀이라니. 사람이 지금 5명이나 죽었는데 국가 기밀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 측에서 이쪽 원고 쪽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뭐 이쪽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변호사들한테 제대로 자료를 요청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국가 기밀이 노출되는 것까지 하면서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판사가 그러면은 원고 측에 보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나 이렇게 좀 묻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거를 달라고 그러고 만약 안 준다 그러면 항고를 하라 청구를 하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이제 판사가 사고가 난 다음 문서까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고 나기 전까지 뭐 어떤 대처를 했는지 이런 요구를 해서 뭐 받으라.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원고들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준비 과정에서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원고를 뭐 오늘 만난 그 유가족 가족들 말고 누굴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뭐 변호인 측에서 변호사 측에서 조금 잘못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또 그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참가했다는 사람들도 경찰이 책임이 없다고 했다. 이런 무슨 놀라운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원고 대리인들이
문서체로 정보 공개 청구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길 변경을 수차례 되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도 피고도 그건 동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에 속경을 하겠다 판사가 날짜를 더 잡겠다 그러면서 이 원고 측 보고 서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쪽에다가 요구를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해서 5월 12일 날 10시 45분으로 잡았는데 유가족 측에서 조금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나고 나서 좀 얘기를 좀 했어요. 뭐 이게 변호사하고 유가족하고 얘기를 좀 했었고 저는 나중에 이제 듣고 있다가 아이고 정말 듣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 또 제가 또 와박하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했고 제가 변호사한테 그랬어요. 이 사건은 지금 피해자의 유가족들만의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박 대통령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1심을 2019년도에 1심을 이겨서 3천만 원을 받게 됐다고 언론에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변호사가 이거를 굉장한 의무감을 가지고 이 재판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셔는 안 된다고. 이건 제가 좀 외람된 얘기지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유튜브를 찍었던 물론 그 당시 유튜브가 많지 않았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유튜브라고 하면 기억나는 거는 락티브가 있었고 참깨 방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기억이 안 났어요. 뭐 찾아보면 또 있을 테지만은 하여튼 두 분하고 연락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도 그때에 찍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가족이 연락을 하시면 그때 그 영상들을 찾아서 도움될 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영상들도 우리 측에서 내질 않았고 사실 뭐 그 스피커를 맞아서 돌아가신 분은 김한식 그 애국 동지였고 다른 분들은 뭐 압사 뭐 이렇게 해서 경찰의 물리적인 어떤 좀 조처가 없어서 경찰의 대응이 늦어서 이렇게 희생된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영상 이런 거를 확보를 해서 경찰에다 재판부에다 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때 느끼는 거는 버스를 2중 3중으로 이렇게 치면서 어떻게 그 당시에 앰뷸런스나 이런 거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막 사람들이 뭐 헌재를 몰려가기 위해서 했던 거 또 경찰이 어떻게 했다는 거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사하고 끝나고 나서 또다시 이제 또 다른 분을 또 만났어요. 뭐 이분들은 제가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또 그분 같은 경우는 사건을 또 많이 알고 있고 이제 뭐 우리가 그 무대에서 보기도 했기 때문에 또 상황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또 그분하고 또 오늘 유가족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두 분이 약속이 돼 있어 갖고 저희가 이제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분도 이렇게 증인을 신청을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때 장면이 그 막 유가족 그 우리가 막 헌재를 몰려가기 위해서 지하철로 내려간 이 장면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제가 막 땅을 치면서 울었고 그 다음에 저는 오른쪽으로 해서 헌재로 가려고 했는데 뭐 가니까 이제 버스 차벽이 막혀 있었고 너무 막혀 있어 갖고 제가 버스 밑으로 기어가려고 이렇게 밑에를 본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안 돼 갖고 허리도 쪽으로 내려갖고 경복궁을 통해서 중앙청 그렇게 해서 청와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왼쪽으로 해서 그 안국역으로 막 내려가려고 했더니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쩌면 제가 그 순간에 저는 그때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 막 무대 생각은 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했던 거는 제가 필름이 끊어지나 어쩌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은 그 영상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내고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사실 오늘 재판을 보니까 지금부터 이 재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7년 3월 10일이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청와대 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판사가 구태여 이것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고소건이기 때문에 구태여 뭐 이 원고 측이 불리하게 재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준비만 제대로 하면, 그리고 또 먼저 한 사람이 성소를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료만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심에 지난번에 한번 성소를 해서 3천만 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는 것도 3천만 원이 뭔가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처럼 3천만 원이 아니라 그의 몇 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두고 언제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이 재판이 우리가 다음에는 5월 12일인데 이때는 좀 우리가 좀 많이 몰려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재판이 계속 연달아서 열리기 때문에 앞선 재판에 있는 사람들 있고 해갖고 작은 소법정이라 자리는 다 찼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뭐 늦게 갔기 때문에 자리가 좀 많이 있지는 않았었죠. 하여튼 그래서 5월 12일 날은 여기 좀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가서 재판 분위기를 보고 내가 증언을 하겠다 뭐 이런 분 같은 경우에 가셔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원고로서 싸우고 있는 그 피해자 유가족한테 좀 힘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